세계관은 틀과 공장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의 위험성과 인간성이 멸종한 기계적 삶, 사회 문제를 꼬집는 이야기인데 사랑을 비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여 이러한 시스템의 본질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아직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주의를 부정하면서도 전체주의를 바라는 그런 행태가 있죠. 획일화와 디지털 복제가 존재하고 자본에 의한 여론 조작도 있습니다. 플랫폼의 힘에 따라 또 다른 권력층이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빨리 해답을 찾아줄 수 있는 공식을 원하고요. 나라고 하는 고유함은 점점 더 사라져갑니다. 줄거리를 살펴볼까요? 1984에는 주인공 윈스턴, 주인공의 연인 줄리아, 그리고 고위급 내부 당원이자 악의 축인 오브라이언이 등장합니다. 전체주의 국가 체제 하에서 전쟁을 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하고 텔레스코프와 마이크 등의 장비로 감시를 받습니다. 주인공인 윈스턴은 과거의 공식 기록물들을 수시로 고치는 당원이고요. 당의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숨기고 있죠. 줄리아는 윈스턴을 짝사랑합니다. 그의 주위를 맴돌고요. 윈스턴은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면서도 열심 당원처럼 보이는 그녀가 사상 경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둘은 우연한 계기로 비밀 연애를 시작합니다. 이 나라에서 인간적인 사랑과 쾌락은 체제 유지에 방해물이죠.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동지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함정이었죠. 결국 윈스턴과 줄리아를 잡아서 고문합니다. 그의 체제에 대한 신념은 선민 사상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고 권력 그 자체를 추구할 뿐이었죠. 윈스턴, 기록을 선택한 인간. 펜은 서명할 때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구식 필기 도구였다. 그럼에도 그가 그것을 남몰래 어렵사리 구한 이유는 근사한 크림색 노트에는 볼펜으로 끼적거리기보다 진짜 펜촉으로 써야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문 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순간 그는 화들짝 놀랐다. 윈스턴은 문고리를 잡고서야 일기장을 책상 위에 그대로 펼쳐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빅브라더를 타도하라 라고 큼직하게 쓰여있는 글씨가 문 쪽에서도 훤히 보였다.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잉크가 마르지 않은 페이지를 덮어 크림색 노트를 더럽히고 싶지는 않았다. 오른손의 두 손가락에 잉크가 묻었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사소한 실수이다. 냄새를 잘 맡는 사무실에 열성 당원들이 왜 그가 점심시간에 글을 썼는지, 어째서 캐캐 묵은 구식펜을 사용했는지, 대체 무엇을 썼는지 의심할 것이고 급기야 당국의 슬그머니 일러 바칠 것이다. 1984의 세계는 감시가 일상이 된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주인공 윈스턴은 과거를 조작하는 당의 하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가 허락되지 않는 도구, 펜을 구해서 일기장을 펼치는데요. 그는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기록을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어울리는 도구로 글을 쓰고 싶다는 감각이 그를 움직입니다. 빅브라더를 타도하라. 그는 이 문장을 써놓고도 덮지 못했습니다. 잉크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에게 글쓰기는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 존재를 증명하는 행위였죠. 체제는 모든 것을 지워도 인간은 쓰고 남기려고 합니다. 오브라이언, 통제자이자 유일한 대화 상대. 윈스턴, 내가 지금 손가락을 몇 개 펴고 있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4개인지 5개인지 6개인지 정말 모르겠으니까요. 좀 나아졌군. 그는 이 순간만큼 오브라이언을 깊이 사랑한 적이 없었다. 고통을 멈추게 해주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브라이언이 친구이든 적이든 상관없다는 식의
예정이 되살아났던 것이다. 오브라이언만이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었다. 아무래도 인간은 사랑받기보다 이해받기를 더 바라는 것 같다.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미칠 지경에 이를 정도로 고통을 가하고 나중에는 틀림없이 사형장으로 보낼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다. 둘은 어떤 의미에서 친구보다 더 깊은 관계이다. 실제로 입 밖에 내어 말한 적은 없지만 두 사람은 어디에서든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이 유일하게 말이 통한다고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이면서 품이 있는 그의 태도는 윈스턴을 유혹합니다. 그는 눈빛 하나로 동지로 가장하고 커밍아웃을 한 것이죠. 윈스턴은 그에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경외심을 느낍니다.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이 생각해 본 것을 모두 생각해 본 사람이었고 윈스턴의 입장에서 사유하며 공감마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브라이언이 단순한 고문자가 아니고 사유를 토론하는 철학자의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이는 체제를 비판하던 자가 체제의 최상층에 있는 이를 존경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전체주의가 사상만이 아니라 감정마저 제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윈스턴은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위선자가 아니다. 그는 자기가 한 말을 고스란히 믿고 있다. 무엇보다 윈스턴을 짓누르는 것은 자신이 그보다 지적으로 모자란다는 열등감이었다. 윈스턴이 생각하기에 오브라이언은 어떤 면으로나 그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였다. 그가 지금까지 지녀왔거나 앞으로 지닐 수 있는 사상치고 오브라이언이 오래전에 터득하고 검토해서 극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의 마음은 윈스턴의 마음을 완벽하게 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오브라이언이 미쳤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미친 사람은 윈스턴일 터였다. 줄리아, 마지막 남은 인간성. 별안간 그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등줄기에 땀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줄리아, 줄리아, 줄리아. 그는 한동안 그녀를 실제로 본 것 같은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의 내부에 있었던 것 같다. 마치 그녀가 그의 살갗을 뚫고 몸속으로 들어온 듯 했다. 순간 그는 둘이서 자유롭게 지내던 때보다 훨씬 더 그녀에 대한 사랑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그녀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어 자신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윈스턴은 무의식적으로 줄리아를 외칩니다. 줄리아는 체제에서 금지된 존재였죠. 인간적인 사랑과 쾌락은 죄로 간주되니까요. 윈스턴은 줄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인간성의 조각을 발견합니다. 체제가 아무리 사상과 육체를 억압해도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기억합니다. 이 사랑은 오히려 고문을 통해서 더 진실한 감정으로 떠오르죠. 그러나 체제는 이 감정마저 읽어내고요. 그는 마침내 줄리아를 배신하게 됩니다. 그때 남은 것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아죠. 빅터 프랭클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가혹한 삶 속에서 문득 아내를 향한 강렬한 사랑이 불타오르죠.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 말은 낭만일까요? 아니면 환상일까요? 줄리아에 대한 사랑은 현실 속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자 하는 내면의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84 이 책은 디스토피아 소설의 고전입니다. 아주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이야기 속에 그려진 디스토피아 속 세계에서 세 가지 삶의 키워드가 있죠. 사랑, 삶, 죽음. 사랑은 통제를 넘어서는 마지막 감정이자 인간됨의 증거였습니다. 주인공 윈스턴이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놓고 싶지 않았던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었죠. 그리고 또 이 책에는 노동에 대한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1984에 그려진 삶은 노동을 통해서 구조화가 되며 당에 충실한 부속품으로 기능할 때에만 의미를 가지게 되죠. 등장인물들이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적인 세계관이 엿보이죠. 그리고 죽음은 언제든 찾아오는 공포죠. 그러나 그 공포조차 인간을 체제에 복속시키기 위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마르크스의 소외론, 푸코의 감시사회 이론과도 연결되는 지점이죠. 하지만 주인공이 공포를 느끼면서도 모험을 하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이런 게 바로 인간의 가능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984의 세계에서는 기억과 언어에 대한 내용도 있죠. 언어는 축소되고 기억은 조작되죠. 요즘으로 치면 역사 왜곡 논란 그런 주제죠. 1984에서 이런 전체주의적인 당은 과거를 다시 쓰고 언어를 단순화시켜서 생각 자체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소시르라고 하는 학자의 구조주의 언어관처럼 언어는 곧 현실을 형성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제함으로써 생각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러한 체제는 라캉의 타자의 시선, 그런 논리와도 맞닿아 있죠. 기억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라 공식화된 과거로 승인받아야만 하는 것. 당의 기록만이 진실이고 개인의 기억은 오류이자 반역인 거죠. 1984. 지금 여기는 디지털 전체주의 시대. 전체주의를 혐오하면서도 디지털 전체주의에 스스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생각을 추천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취향을 군집화된 시선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식을 원하고요. 나라고 하는 고유함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1984는 경고의 소설이자 거울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쓴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련된 어떤 조작에 이끌리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게 합니다. 1984, 이 책은 고전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고전은 읽을 때마다 다르게 읽히죠. 비가 내리는 날, 커피가 유난히 쓰게 느껴지는 날. 1984는 여전히 오늘을 말하고 있습니다.